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하기도 하고 외롭고 힘든 삶이었지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지속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고도 방관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살고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고소를 취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가 당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았고, 또 별거 아닌 취급을 했어요. 게다가 저처럼 가족한테 당하는 범죄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요. 저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한 곳에 살았어야 하니까 고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암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된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여튼 절망스러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가족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빠는 아스파거, 엄마는 나르시스, 모두 정신병자들이야. 딸내미가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해도 도와주는 기색은커녕 모든 것을 내 탓으로 하고 내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줬잖아. 낳기만 하면 다 부모야? 부모냐고. 더러운 것들. 나를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로 보지 않고 그저 수단으로서만 대한 너네들, 우리 가족들 다시는 보지 말자. 아니, 정말로 죽어서도 보지 말자. 이 악마 같은 것들아. 저는 소리를 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교복만 입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몰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출을 계획했고, 알바를 전전하면서 뒤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런 지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다행히 그딴 지옥 구덩이에서 탈출한 저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고깃집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부단히 부지런하게 살았으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가 없는 쓰레기라고 하든, 싼 여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우선은 먹고 사는 거였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소영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없어? 신기하다 진짜로. 나는 소영 씨 같은 사람 처음 봐. 소영 씨는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냉철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여자인 것 같아. 참 신기해. 소영 씨 같은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소영 씨는 운 적 있어? 슬퍼서 눈물 흘린 적 있어? 없지. 부모가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것 같아. 대부분 제가 듣는 말들은 이런 말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살기 위해서 저의 감정을 숨겨야 했고, 약해 보이기 싫어서 저를 꽁꽁 숨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서 산다는 사실을 들키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단란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여자인 척, 강한 여자인 척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마냥 강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지요. 실제로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사실 나는 한없이 약하고 그런 여자인데 말이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살아왔고, 독하게 살아서 그런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월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보증금도 없어서 방 한 칸도 겨우 빌리고 고시원보다 더 썩어 빠진 곰팡이가 가득 피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만든 방이라서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꿈이 창문 있는 방에 사는 거였고 그날만을 위하여 4년 동안 악착같이 알바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술집에서 새벽에 쓰레기통 비우는 일도 해봤고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목격했고 고깃집에서 서빙하다가 술병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적도 있었고 청소일 하다가 희롱당한 적도 있었지요. 하여튼 그리 열심히 일하니까 통장에 3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3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를 숨쉬게 해줬으니까요. 매일같이 악몽을 꾸던 그 지하방,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그 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동산 아저씨는 저를 보고 아가씨는 예산이 어떻게 돼? 저는 3천만 원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저는 햇빛 들어오는 방이면 되어요, 아저씨. 진짜 아가씨, 그게 요구 조건이야?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 네, 아저씨. 저는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저의 말을 들은 부동산 아저씨는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땀이 뻘뻘 나는 달동네였지요. 어찌나 그 동네로 올라가는 계단이 높고 험한지 말도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몰라? 여기 예전에 드라마 장소로 유명했는데. 그야 그러겠지요. 있는 놈들이 없는 것들 흉내내려고 없는 애들 모여 사는 달동네에 들어와서 촬영했겠지요. 아가씨 거참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네. 아주 말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뭔 말을 못하겠어. 아가씨가 아니라 아저씨야, 아저씨. 나 원참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정말.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달동네 깊은 곳에 있는 한 주택이었어요. 사실상 주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게 다 녹슬어가지고 녹물 나올 것처럼 생긴 대문 하나,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평짜리 고물들로 가득 채워진 마당, 그리고 작은 방이 2개 딸린 주택이 있었지요. 그 방마저도 무슨 6.25 전쟁 때 지어진 것인지 허름하다 못해 쓰러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넝쿨들이 쌓여 있었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이 무서웠어요. 대낮이었지만 음산한 기운 때문에 이상하리 많지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억센년인 저에게 그런 것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도 없는 저였으니까요. 원래 3천만 원 가지고 이런 집에서 혼자 사는 거는 상상도 못해. 그런데 사실 내가 양심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라서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 8년 전에 청년이 죽음을 택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싼 가격에 주택을 혼자서 쓸 수 있게 한 거야. 나도 여기 방 보여주러 오면 좀 음산해서 무섭긴 한데 아가씨가 요구 조건이 빛 잘 드는 방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소개시켜 준 거고, 이래봬도 낮 2시 되면 여기가 신기하게 남향이라 빛이 쨍쨍하게 잘 들어.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집에 정이 갔습니다. 남들에게 버려진 그 집, 아무도 찾지 않아서 가치가 낮아져 버려진 그 집이 저는 좋더라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속하지 못한 저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부동산 아저씨에게 저 이 집 계약할게요. 어? 정말이야, 아가씨? 그냥 보여준 건데. 그럼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저는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었는지 안에는 고물들이 가득했고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지요. 3일 내내 그 집을 청소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신이 나더라고요. 힘든데 힘들지 않은 그 기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저만의 보금자리를 만든 거였고 집을 나와서 주체적으로 제 인생을 산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도 그 집은 무서워서 얼씬도 안 했는데 여기에 젊은 아가씨가 들어와서 사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한참이나 나이 더 먹은 우리보다 겁이 없으니까 말이야. 참 신기하지 신기해. 정말 신기해. 저는 씩 웃었습니다. 저에게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였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동물이나 귀신이 저를 해친 적은 없어도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의 숨통을 끊을 것처럼 아프게 한 적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외면을 받은 그 구석탱이, 달동네 중에서 가장 달동네고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그곳이 저는 좋았습니다. 하여튼 보금자리를 얻게 된 저는 하나씩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희 달동네에는 떠돌이 강아지가 참 많았어요. 뒤에 산이 있는데 들개들도 많이 살았고 아무래도 형편이 힘들다 보니까 툭하면 지네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들이 버린 강아지들이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동물들이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뭐 사람한테 정을 잘 주지는 않는데 동물들한테는 정이 갔습니다. 마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뭐 걔네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저랑 별반 다를 것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월급의 반은 동물들 먹이 사는 데 썼어요. 이런 제 인생이 한심하고 바보 같긴 했지만 그래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면 저를 반겨주는 것은 마당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강아지들과 고양이들 뿐이었으니 그런 삶도 꽤 나쁘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일을 쉬는 날이었고 모처럼 집에서 드르렁 거리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든 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도 모른 채로 미친 듯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들이 엄청 짖는 겁니다. 월월월 월. 심지어 마당에 있던 방배놈은 제 방에 와서 얼굴을 핥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왜 그래 방배야. 나 자고 있잖아. 아, 진짜 왜 그렇게 헥헥거리고 짖고 그래. 저랑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제가 이사할 때부터 저희 집 앞마당에 또아리를 떡하니 틀고 차지했던 방배 녀석이 짖고 난리가 난 거였지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짖는 애가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화가 나서 저는 강아지들에게 얘들이 나 오늘 쉬는 날이잖아. 좀 조용히 좀 하면 안 되겠니? 나 진짜 미치겠네. 너네들 왜 그러는 거야? 소리를 치고 다시 문을 닫고 자려고 했어요. 애들이 쫄았는지 그냥 낑낑 대더라고요. 무시하고 다시 이불을 덮고 잠에 드는데 선잠에 든 저는 귓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흐엥 흐엥. 순간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생각이 든 저는
대문을 끼익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였던 작은 아이와 강아지, 방배랑 방배 친구인 작은 강아지가 버려진 갓난아이를 또아리 틀어 감싸고 있었던 거였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수구 바로 앞에 있었던 아이, 갓 태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팔, 이게 뭐야? 대체 뭔 일이야? 일단 급한 대로 저는 바로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감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왔고 아이를 보자마자 이거 뭐 고등학생이 임신하고 애기 낳고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 버리고 간 것 같은데요? 영하 6이네. 6.2 사건이야. 경찰들은 CCTV를 뒤져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달동네 초입 부분에는 CCTV가 있지만 저희 집 쪽에는 없거든요. 저희 집이 달동네 중에서도 진짜 음침한 달동네라서 없었지요. 저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걸 어쩐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아이 엄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아무래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누구보다 인간을 혐오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싫어하는 제가 그 아이에게 동정심이 들었어요. 너도 나랑 인생이 비슷하구나. 부모한테 버려지고 태어나자마자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니 너의 미래 앞날에서 나의 모습이 보인다. 너를 어쩌면 좋니?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칼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야 만 거였어요. 저는 경찰에게 아이 엄마가 안 찾아지면 제가 키울게요. 상관없죠? 어차피 고아원에 가면 거기서도 생존해야 할 거고 거기에 애들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래요. 뭐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저는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나도 미쳤지. 진짜 미쳤어.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하지만 이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다시 그런 생각은 사그라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기적이었던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집 앞마당에 사는 동물 친구들이 그 아이 앞에서는 짖지도 않고 다들 가만히 아이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동물들도 네 존재를 아나 보다. 참 신기해. 저는 그렇게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문 사이에 놓여있던 노란 색깔 메모장. 이게 뭐야? 그 메모장 안에는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찾으러 올게요. 품어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욕이 나오더라고요. 씨팔, 책임도 못 질 거면 애를 낳지 말고 지우든가. 뭐 하는 짓이야? 다시 찾아오긴 개뿔. 에휴, 다들 이런 말 하고 애들한테 상처만 주지. 저는 그 메모장을 방구석에 틱 하고 던졌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올까봐 그 메모장을 고이 접어 다시 서랍에 넣어뒀어요. 버려진 어린이, 버림받은 어른이,
그리고 버림이 익숙해진 동물들과의 이상하고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나마 달동네 할머니들이 측은한 사연을 듣고 제가 일을 하러 갈 때 아이를 품어주셨고, 그 덕에 저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참 힘들었지요. 미혼모라는 소문이 나자 일할 때 사람들이 제 뒷담을 까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지요. 세상이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심하고 상처 가득한 눈빛인지요. 참 안타깝고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버텼지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아이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저 혼자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처음에야 제가 아이를 살렸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저를 살린 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저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아이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참 신기했지요.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고, 사람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이 작은 꼬마에게 힘을 얻어 숨을 쉬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아니, 평범해지려고 발악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꼬박 10년이 흘렀어요. 아이는 커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저는 그래도 나름 일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서 돈도 조금 많이 벌고, 적어도 아이 키우고 동물들 밥 주고 저도 맛있는 거 사 먹을 정도는 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잠하게 잘 살고 있던 그때, 상상도 못했던 존재가 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해가 참 맑았어요. 쨍한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중충한 날도 아니고, 적당한 만큼의 빛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좋은 날이었지요. 마당에 강아지들과 함께 누워,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누워서 햇빛 쬐면 그만인 거지. 안 그래? 그때 갑자기 철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이 집이 맞는데?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극도로 긴장이 되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 누워있는 강아지들은 벌떡 일어나서 철문 앞에 가서 경계를 했습니다. 저는 문을 끼익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한 여자와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한 여자. 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이상하게 그늘이 져 있는 여자의 모습. 그리고 명품으로 휘감은 몸. 그리고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의 모습. 이상했습니다. 이 달동네랑은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화려한 그들이었어요. 회색깔로 뒤덮인 도화지에 형광색 물감이 탁 하고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질감이 들었어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뜯어져라 두드리세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고, 남자는 그런 여자의 어깨를 잡았지요. 아니, 말도 안 하시고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차갑디 차갑게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10여 년 전에 제가 여기 대문 밑에 둔 쪽지 보셨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노란 색깔 메모장. 아이의 엄마가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눈이 토끼처럼 화들짝 놀라 동그랗게 뜨게 되었어요. 아이 버리신 사람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그들을 낡은 저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울더니 힘겹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옆 동네에 사는 여자예요. 고등학교 때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실수를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우리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저는 맞아 죽을 게 뻔했고요.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도 모르게 정말 산에서 내려오는 다람쥐에게조차 들키지 못하게 몰래 아이를 낳고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발견하게 된 거고 아이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수백억을 호가하는 중견기업의 대표 딸이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대학 교수로 이름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기괴하게도 제가 사는 달동네 옆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기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언덕을 넘어 저희 동네로 도망을 온 거였죠. 그리고는 가장 외진 곳으로 들어가 아이를 버린 거였죠. 똑똑한 부모님의 머리를 물려받은 그 여자는 아빠의 희망대로 의대를 지망하게 되었고 의대에 들어가 자신의 과거를 꽁꽁 숨긴 채 의사 면허를 따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노른자 땅 어마어마한 건물에서 대표 피부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던 아이의 존재는 그녀를 숨막히게 하고 공황장애를 불러오게 하고 결국 그녀는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블랙아웃, 그리고 기억 상실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다행히도 그녀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늦었지만 그 아이와 아이를 키워준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고 말한 거였어요. 그녀의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 아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 왔어요. 정신과에서 하는 말이 아내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고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한 제 아내의 상황을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늦게나마 사과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건지, 지네들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정말로 아니었어요. 화가 나고 분이 차올랐지요. 그래서 빽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아니, 멀쩡히 잘 살고 겨우 마음 추스르고 있는 애는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제발 이기적인 행동 그만해주세요. 지겨워요, 이런 거. 이제 제 집에서 나가세요.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거니까. 그들은 제가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며 대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참 불쌍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속을 얼마나 끙끙 앓았으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쓰러지고 공황 발작을 일으킬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끝난 아이가 집에 왔고 자기 친엄마를 마주쳤어요. 저는 순간 고민을 하다가 친엄마를 다시 불렀어요. 저기요. 제가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고 손짓으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모, 저 사람 누구야? 행복아, 기다려봐. 이모가 설명해 줄게. 저는 그 둘을 집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복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엄마가 찾아왔다고, 이분이 엄마라고, 너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고, 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너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 악물고 공부해서 성공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게나마 다시 너를 찾아온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에게 용서를 빌었고, 놀랍게도 아이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저 같으면 당신이 뭔데 나를 버리냐, 왜 이제야 찾아오냐고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행복이는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나 이모가 없었으면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이모한테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모도 사실은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저를 거두어 줬잖아요. 그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날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참 어린아이였지만 제가 배울 게 많았어요. 아이는 저와 계속 함께 사는 것을 택하였고,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고, 늦게나마 엄마의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었지요. 그 여자는 집안에 이미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말해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럼 금전적으로 도와달라. 내가 키우고 있는 이 강아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 행복이 학교랑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을 하였고, 저는 거의 10여 년 만에 그곳을 떠나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떠돌이 강아지들과 고양이 모두를 데리고요. 하루아침에 거지꼴이었던 제가 제대로 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래서 더 많은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집에서는 녹이 쓴 것 때문에 행복이가 파상풍에 걸리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행복이의 학원비와 이런저런 교육비들을 대줬고 함께 심리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심리상담을 택했지요. 참 다행이었어요. 행복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심리상담 덕분에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을 잘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동육아처럼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남은 시간을 함께 했고, 저희도 알게 모르게 정말 친해지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아이의 엄마도 알고 보니 집안의 강압과 분위기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고, 저 또한 집안에서 엄청난 학대를 받고 뛰쳐나온 입장이라 참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의 상처를 말한 것 뿐인데 이상하게 위로를 받는 기분도 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동물들을, 강아지, 고양이들을 책임지려고 하루하루 살았던 나인데 그들이 이제는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네요.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를 버린 여자와 그 아이를 거둔 여자로 만나 미워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오묘한 감정이 얽힌 사이로 만났다가 지금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패션 디자인 학과에 진학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네요.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른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착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게 보이네요. 참 감동이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저도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건들면 죽여버리겠다는 전투력 강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도와주고 싶고 하여튼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엄마 덕분에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도 없어지게 되었고요.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사셨네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의지해야 할 주 양육자에게 상처를 받아온 내담자님께서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꾸리고 버려진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거두면서 많은 내적 성장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아마도 버려진 존재들의 감정이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너무 대견해요. 상담사는 저를 알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시궁창 인생에서 조금 행복해지게 되었어요. 아이는 잘 컸고 아이의 엄마도 찾게 되었고 지금 저는 예전에 살던 달동네 그 주택가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작게 차려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금전적인 부분, 사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활동하고 있네요. 참 하늘이 무너져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던데 이럴 때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봐요. 만감이 교차하네요. 힘들지만 살다 보면 해 뜰 날도 있겠지요. 이런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사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